네, 어벤져 전략회의 8월 4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더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정말 이 길거리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뭐 35도, 뭐 6도 뭐 그러는데 도심 온도는 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올림픽 선수들 정말 선전하는 모습 보면서 이 더위 정말 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대견합니다. 어떻게 그 선수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정말 저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정치권을 보다가 올림픽 선수들 보면 너무 진짜 현타가 온다 그럴까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건 참 여러분들 다 더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운데 오래 가시면 안 되고요. 이 물 같은 거 자주 드셔야 됩니다. 요즘 특히 더울 때 질환 같은 거 겪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혹시 강적들 보셨나요? 저녁에 TV조선에서 했던 강적들. 이 강적들이라는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획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인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청률이 2.9%, 그러니까 종편 중에서는 드라마 빼고는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2.9% 그런 기록했습니다. 전국 2.9%입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 뭐 특히 아마 내용 자체도 보면 여러분들 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토론이란 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진면목 또 여러 가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어떤 뭐 접해왔던 그거와는 좀 달리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면 인간적인 면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제 강적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본인이 통신 기록 기록 조회됐다. 조회 이걸 조회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오늘 지금 광주에서 또 경선이 있었는데 80%대를 기록했네요. 90%에 떨어졌습니다. 어쨌건 요 이야기 전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올림픽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또 선수들의 선전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소화해야 될지 배워야 될지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어제 저는 이게 TV를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지금 우리가 6등입니다. 메달 순으로는요. 예, 종합순위 네, 6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계에 한 200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불과 7, 8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 네,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70년 만에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뭘 해도 스포츠 분야에서도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선진국하고 아주 대등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거 누가 이뤄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또 우리의 선배분들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이 국면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강적들 이게 보통 강적들이요 네. 녹화를 한 4시간 해요. 네, 한 3시간에서 4시간 네, 하고 편집을 해서 이제 네, 1시간 맞습니다. 조금 넘게 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냥 라이브와는 달리 그러니까 꽤 이제 오랫동안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것들만 이제 편집을 해서 또 영상도 넣고 뭐 말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관객들 한 번도 출연 안 해봤어요. 저는 라이브 체질이기 때문에. 지호님 한 번 나가셨나요? 근데 저는 뭐 강적들 최근에 뭐 작년 말인가 올 초에 한번 네. 나가고요. 그 몇 년 전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짧아도 2배수, 네. 길면 3배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방송하는 게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네. 괴로울 때가 많고 그리고 이 패널들도 자기들이 이 편집되는지 다 아니까 네.
좀 약간 그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게 그냥 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 듣고 있다 보면 약간 속으로 짜증 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근데 요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패널들 3명이 다 짱짱한 사람들이고 정치권 인사로는 이제 조웅천 전 의원이 나왔고 네. 그 평론가로서는 진중권 교수하고 박성민 음. 정치 컨설턴트 나왔는데 뭐 진중권, 박성민 굳이 뭐 좌우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뭐 속된 말로 마음에 안 들면 모두 가기도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진행도 뭐 평상시 한 3배수, 4배수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번 2배수 내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잖아요. 네. 예. 자, 근데 참 어제 뭐 일단 우선 뭐 재밌었던 게 이제 보니까 역시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취미 생활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예전에 뭐 이게 이런 정치인들 나오면 취미가 뭐냐 그러면 네, 독서입니다. 뭐 이렇게 네, 뭐 이야기하고 등산입니다. 등산입니다. 네, 뭐, 요리입니다. 예, 뭐 또 좋아하시나 그러면 뭐 트로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한동훈 대표 옛날 20대 때 그 좀 머리 이렇게 퍼머하고 뭐 기른 장면 있지 네. 않습니까? 특히 락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도어스 그룹 도어스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는데 자, 감독님 우선 그 취미 이야기한 부분 먼저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실까요? 새 지도부가 네. 출범하면서 당의 최우선 그 과제 짐 중에 모리스가 하나로 있었죠. 강경 도어스 관제가 네. 그룹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거기를 좋아했다 그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기타 네. 그거를 꽤 이제 잘 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 본인을 이제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네. 자기는 뭐 어디 나가서 공연할 정도는 안 되고 방구석에서 혼자 그냥 하면서 그냥 혼자 즐기는 정도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실력이 조금 있어 보여요. 네. 예,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조수빈 앵커가 그럼 다음 대선 때는 기타 치는 대선 후보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거 아주 좋 근데 그러면서 그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때도 뭐 통기타를 치면서 상록수 불렀죠. 상록수를 그 노무현 대통령 특유 뭐 아주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저드레가 안 되고요. 저 덜에 저 퍼러런 저 덜에 퍼러런 뭐 이런 거. 뭐 근데 하여간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유행을 했습니다. 기타 치는 대통령,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대통령 후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몇 살이죠? 1946년생입니다. 1946년생이다 보니까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만 60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우리 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그 대구에 있는 홍씨 할아버지께서 네, 네. 자꾸만 뭐 말만 끝나면 애가 어쩌고 걔가 어쩌고 뭐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1946년생인데 2002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만 56세 때 된 겁니까? 네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1973년생이니까 올해 만 51세가 되고 그렇죠. 3년 후 대선에서 만약 성공할 수 있다면은 만 54세 대통령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그때랑 뭔 차이죠? 2살 차이예요. 대구에 계신 분은 계속 애라고 그래요. 네. 그 나중에 대통령 돼도 막 저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그냥 무시하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런 86세대의 그 향수를 소환하는 자극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네. 한동훈 대표는요. 어제도 그거 좀 나오던데 비대위원장 시절에 광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5.18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어요. 5.18 이게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86세대에게 5.16은 예를 들어서 현종님이나 저나 뭐 그래도 운동권을 했으니까 좀 뭐한데 이게 좀 이렇게 죄의식, 빚짐, 부채의식. 그게 있죠. 뭐 죄의식 나는 거기 못 갔는데 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유치원생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써준 사건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 그렇죠. 86 세대처럼 뭐 이렇게 빚짐, 뭐 죄의식 이런 걸로 기억되지 않게 세대가 좀 다른 거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치판을 586들이 다 장악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코호트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네.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결정적이었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얽매이는 거 있어요. 그 기억들,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586들이 보면 저도 뭐 586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80년 광주에 대한 어떤 이 아주 그 강렬한 기억과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게 공감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얽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 모리스 노래도 뭐 이렇게 도어스 이야기하고 등등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세대의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공감돼. 사실 저희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이 뭐 이런 거 노래 부르면 바로 제국주의 아이 저뭐 어디 친미주의 미제국주의에 코카콜라만 먹어도 네. 뭐라 그랬어요. 저 코카콜라 먹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네. 어디 제국주의 음료 뭐 음. 먹냐고 막 선배들이 그래서 그렇죠. 몰래 마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세대와는 전혀 다른 이제 그렇죠. 세대죠. 근데 그렇다 보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게 바로 40대와 50대 초반. 맞습니다. 요 기간은 굉장히 취약을 해요. 예. 지지도가 취약하고 또 뭐 절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그동안 40대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50대들한테 포획돼 있었다. 그 어떤 면에서 뭐 40대들이 50대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들이 좀 끌려가는 듯한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어제 이제 언뜻 저 모습을 딱 보면서 잘하면 저 세대와 어떤 맞는 코드로 접근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뭔가 어떤 저 세대를 우리가 어떤 보수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했던 우리는 부채가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문화 코드는 결국 이 락 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요. 이제 그런 접근으로 인해서 어떤 이 전달하는 것도 보면 말이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뭐 70년대생들을 보통 이제 X세대, 서태지 X세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봐요. 저는 그 이제 60년대 이게 이제 86들 아니에요? 네. 60년대생들하고 70년대생들 지금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보면요. 60년대생들은 뭐 이제 뭐 저만 해도 이제 6학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학년을 계속 진입하고 있어요. 네. 6학년 진입한 사람들과 아직 5학년에 남아 있는 사람들, 60년대생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70년대생들도 이제 50대로 접어든 사람, 40대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직 5학년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유, 뭐 젊어서 좋겠어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요. 60년대보다도 70년대생들이 더 친좌파예요. 네. 더 친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격렬한 학생 운동을 겪었던 또 80년 광주의 아픔을 안고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 60년대생들보다도 70년대생들이 더 그 좌파 정치 세력들에게 우호적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뭐냐? 이게 이 70년대생들이요. 86세대의 정신적 식민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뭐 문화적으로는 서태지의 X세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가 이제 80년대 문화 코드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는데 정치적으로는 뭔가 독립돼 있지는 못해요. 정치적으로는 독립돼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때 86세대가 주축이 돼서 만든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들의 교육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받고 자라는 세대가 70년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60년대보다도 더 그 좌파에 편향적인 거예요. 네네. 기울어져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86세대 정신적 식민지가 돼 있는 정치적으로요. 이 70년대생들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문화적 코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교조뿐만 아니라 문화계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좌파 중심의 어떤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40대들이 굉장히 아마 친민주당 쪽에 많이 이제 기울쳐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그 뭐 어떤 이유가 보다는 그냥 네. 감정적으로 네. 우린 싫어 제도 네, 싫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접합되는 게 없어요. 왜냐? 아니 민주당 그동안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 아 뭐 취미 뭡니까? 아 등산이요. 뭐 무슨 책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뭐 옛날 책들 뭐 저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접점이 없는 거예요. 접점이. 그런데 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짐 모리스 노래하면서 폭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노래 폭풍. 이야기하면서 네. 지난번 아마 취임사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폭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폭풍을 정면으로 맞서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락 정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락 음악. 우리는 뭐 락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대였는데 김민기 세대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아마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어제 저는 이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선거가 보면 참 희한하게 이준석 때만 하더라도요. 당심과 민심이 달랐습니다. 네, 달랐죠. 달랐는데 이번에는 당심과 민심이 거의 똑같이 나타났어요. 63% 수렴을 했죠. 딱 네.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뭐 장재원이가 이야기했나요? 뭐 민심은 당심이고 단심은 윤심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면으로 깨진 거예요. 즉 당심과 민심이 똑같이 지금 한동훈 체제에 요구하는 바가 네. 있어요. 그게 바로 좀 변화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변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수 유권자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전략적이다. 예, 포용적이다. 이게 좌파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좌파들은 무조건 이재명이고 무조건 뭐 문재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는 진짜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 즉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까지도 대선 후보를 데리고 오는 맞아요. 바로 그런 유연성이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면 이 충분히 저들의 어떤 일방적인으로 따라가는 것과 달리 보수 유권자들은 굉장히 사람을 어떤 그걸 하기보다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쪽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렇죠. 이 문제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이제 대구에 계신 홍씨 할배는 계속해서 뭐 우리 당에서 큰 사람들도 많은데 예. 왜 바깥에 갖고 뭐 그렇죠. 당이 온지 며칠 안 된 듣보잡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들여다가 뭐 하느냐. 근데 그게 바로 이 보수 정당의 유연성과 포용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략적 판단이에요.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요. 양자를 드릴 줄 알아요. 양자를 드릴 줄. 근데 좌파는요. 보세요. 이재명이 적통. 그 적통 운동권 그 적통.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노무현도요. 쭉정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노무현도 운동권의 쭉정이었기 때문에 운동권 변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뭐였죠, 뭐. 무슨 뭐 부동산 세법 변호사하고 돈 그냥 막 정신없이 돈 벌다가 그 이제 그 뭐죠 그 부마 네. 그 관련된 이호철 씨 뭐 사건 맞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국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게 늦깎이 운동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정신적으로는 이광재 안희정하고 똑같은 83학번이다. 정신적 83이다. 46년생이 말이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노무현만 해도 그걸 뭔가 바보 노무현 정신으로 뭐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도 완전히 운동권 그 족보가 없잖아요. 없죠. 그 성남에 그냥 사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찬을 양아버지로 그 받으면서 이 개딸들 만들어하고 겨우겨우 이걸 점령해낸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들어올 때 보십시오. 거의 무혈 입성을 했어요. 맞아요. 무혈 입성을. 그 어떤 저항감 같은 거 일부는 있었죠. 일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쳐는 놈이 저놈인데 저놈이 어디하고 대통령 후보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요. 네. 지금도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상한 유튜버들 뭐 이상한 뭐 그 저 평론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맞아요. 전체적인 요번에 당심, 민심 63%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양자를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보니까요. 확실히 이 보수 유권자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나타나는 표를 보면
뭐 주변에서 그런 예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뭐 한동훈 안 된다, 2차 간다, 다 뒤집어진다. 실제로요 이 당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된통 저 요즘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런 어떤 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대선들 보면서 지금을 보면서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이 못하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네. 지금 TK 보십시오. 그럼요.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지지 안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보수 유권자들의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전자에서는 저쪽에 있던 사람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뭔가 만든다라는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에 이런 성장한 나라가 됐는가? 즉 저는 보수가 이 나라의 중심이어서 중심을 지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어떤 상대방도 데리고 와서 뭔가 하고 3당 합당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보수가 이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한동훈이 좋아서 한동훈이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서 한동훈이 뭐 잘하면 무슨 뭐 잘못해도 그냥 지지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묻지마 지지는 안 하는 거고요. 어제도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좀 뭔가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언행들 하면 우리 그냥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25%까지 내려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네. 민주당처럼 그냥 우리 사람만 무조건 묻지마 지지 그거는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였잖아요. 남로당 그렇죠. 여순 반란 사건에 해갖고 사형 그 선고까지 받았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5.16까지 가는 정말 이 굉장히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이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진짜 이 정신혁명 하면 된다. 그 엽전의식 타파하고 민족 허무주의 패배주의 타파하고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보수는요 그런 점에서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좌파는 좀 폐쇄적이고요. 보수가 원래 더 개방적이에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옆에 있던 그 박성민 컨설턴트가요 3가지를 주문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보수가 돼야 된다. 보수가 되찾아야 될 거 3가지를 얘기하는데 구구절절히 네. 와 닿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는 유능함. 하나는 유능함. 보수는 유능함. 그 우리가 과거에는요. 우리 그랬어요.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로 망하고 그렇죠. 진보는 깨끗하기는 한데 뭐 지들끼리 패싸움하고 분열로 분열로 망한다. 그런데 요새는요. 보수가 유능하다는 말이 언제부턴가 안 들려요. 없었죠. 네. 안 들려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이 저거 그냥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래도 뭐 한 건 해내는 거 보면 좀 유능해 보인다. 네. 오히려 유능함이라는 게 이재명 이재명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도요. 이재명 유능함은 은근히 부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함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품격이라고 그랬어요. 네. 보수의 품격. 맞아요. 예, 이 좌파의 품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유 보수의 품격. 양준혁 무슨 뭐 저 누굽니까? 양문석이 김준혁 그 무슨 품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저기 뭐 대구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갖고 뭐 굉장히 뭐 찔리는 분들 많을 텐데 하여간 보수가 되찾아야 될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품격이고 품격이죠.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맞습니다. 이게 이권 정당 뭐 끼리끼리 나눠 먹고 네 좋고 내 좋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정당이 아니라 정말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정말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식 표현을 하면 이게 선민후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3가지를 진짜 그 뭐예요? 다시 재충전하면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이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잊고 살던 단어였습니다. 유능함과 품격과 헌신. 자, 이 보수의 핵심적 가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오히려 내부 권력 투쟁,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에 팽배해지면서 대한민국 보수가 주류에서 점점점 밀려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진보가 이제 주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제도 이 토론에서 봤지만 정말 보수가 이 사회에 다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함, 품격, 헌신 바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한번 볼까요? 당정 관계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만찬 6일 만에 전격 단독 만남을 가졌는데요. 당정 관계 해법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참 저는 웃기는 게 중앙일보 그 보도에 있었잖아요. 네. 10분 만났다. 10분 그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네? 있죠. 옛날에 왜 대통령하고 10초 통화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 있잖아요. 10초. 저는 이 10초와 10분 이야기한 사람이 동일이라고 봅니다. 아,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0초가 네. 이제 조금 이제 전화는 10초고 그 미팅은 10분이고. 네. 아, 그 10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아유 잠깐 그냥 만난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저렇게 언론에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뒤집어서 1시간 반 정도 했다. 네. 좀 전에 보셨지만 이제 한 대표는 1시간 40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어떻게 10분을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요번에 이제 이 전당대회 23일 끝나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만찬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찬이 있고 6일 만에 이제 비공개 독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난 관계가 급속도로 이 개선되고 정상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용산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부 참모들이 그럴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 네.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용산 8.1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왔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유난 관계가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 내가 윤심을 대변하고 있어 해야지 자기 뭔가 정치적인 입지가 생기는데 그렇죠. 유난 관계가 딱 이렇게 밀착을 해버리면요 자기 입지가 없어져 버려요. 공간이 없죠. 자기 설당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여태까지 한 말이 다 거짓부렁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뭐 일부 유튜버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유난 관계가 개선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편이 단결하겠다는데, 우리 편끼리 단합하겠다는데, 그걸 싫어한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춧가루를 뿌린다? 그럼 그 사람은 뭐죠? 이걸 저는 늘 결과적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결과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에 굉장히 물밑에서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연락과 또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실은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물로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좀 마음에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원인원까지 내세워서 했는데 그렇죠. 10몇 프로밖에 못 얻고 네. 뭐 했는데 덜썩 뭐 만나자 그런다고 뭐 만나는 것보다 좀 기다려봐. 뭐 차차 보지 뭐 바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그래 보지 뭐 라고 할 수 있었던 주변 분위기를 한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래 뭐 만나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친윤 일부에서 이제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을 둘러싸고 그거 사퇴시키면 아마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협박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딱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 인사는 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냥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일부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알겠지만 한 대표가 3선, 4선 중진들을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 다 2명, 3명씩 만나요. 음. 그게 저는 참 다르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 당 대표가 되면 3선 다 와, 뭐 4선 다 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앉혀놔놓고 중식 먹고 몇몇 인사만 하고 뭐 건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대표가 이번에 하는 그 만남 보면 다 2명, 3명씩 만나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 어떤 긴밀한 대화를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보면 참 정치를 오래 하지 뭐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지만 본인도 어제 그 이야기에서 했잖아요. 정치를 자기는 오래 했다고. 네. 공공성의 추구라는 것 때문에 오래 했다고. 광의의 이야기하는데, 정치죠. 예. 광의의 정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음. 일각에서 이야기했듯이 한동훈이 뭐 자기 중심적이고 뭐 사람들과 다 안 만나고 뭐 대통령도 뭐 사람들과 만나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어제 이제 좀 되게 인상적인 거는 우리 그 한동훈 대표는요.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굉장히 그 변화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한동훈 캠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이 한동훈이다. 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그 시작이 한동훈이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요. 보수주의자의 개혁은요. 남 보고 너 바뀌어라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의 개혁이 아니에요. 네. 나부터 바뀌는 게 보수주의자의 개혁입니다. 나부터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보면요. 여러분들 그 과거라는 건 뭐 가까운 과거지만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실에 한동훈. 근데 당대표가 되고 어저께 강적들에 나온 한동훈. 네. 묘하게 좀 달라요. 다르죠. 묘하게 좀 다른데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할 때는 좀 지켜봐 주시죠. 지켜봐 주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한동훈 얘기가 정치라는 건 방금 전에 우리 현정님이 얘기한 뭐 물밑 작업도 좀 하고 누구하고 또 이렇게 좀 풀 건 풀고 네. 그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했네요. 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말싸움 붙으면 논쟁이 붙으면 한마디도 안 질라고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거 늘 자기가 새기고 있고 조심하고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TV 토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박팔해 갖고 네. 그게 좀 무너져고 갑자기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양이 부족한 것 같다. 네. 야, 아직까지 수양이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보수주의자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뚜렷한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노선 전략 이걸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저희들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대선 때 우리가 많은 그 기존의 보수뿐만 아니라 진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쭉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이 연대를 복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전략 자체는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떨어져 나간 분들 사실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48%인가요? 네. 득표율을 했는데 이번에 그 총선 득표율이 45%인가 뭐 4%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8.6%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득표율이요. 근데 이번 그 총선 때 지역구 우리 국민의힘 득표율 평균을 내보면요 44.4%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48.6 빼기 44.4하면 4.2%가 어디로 간 거예요. 네. 4.2%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거 플러스 또 알파까지 해야 돼요. 네. 근데 소위 일부 뭐 보수 유튜버 하시는 분들 또 뭐 일부 친윤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이가 말이야. 기본적으로 보수들을 다 못 뭉쳐서 그래. 네. 보수들이 안 나와서 그래. 네. 한동훈은 싫어서 안 나와서 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어떻게 그러면 당신과 민심이 63으로 어떻게 일치하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수 지지층들은 상당수가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면 1년에 한 20만 명 정도씩 뭐 거기에 뭐 한 뭐 7대 3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확장하지 않으면 그럼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이나 문화나 뭐 등등을 통해서 좀 이번에 이제 건국 전쟁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런 보수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능하고 품격 있고 헌신하는 네. 이런 보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선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수 지지층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뭔 소리야 지금 우리끼리만 그냥 똘똘 뭉치면 된다 막 걱정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안 찍었다는 분들, 투표 안 했다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야 나 한동훈이 보기 싫어서 안 찍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없는 겁니다 그게. 아, 이게 정치,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기본은요, 어떻게 다수파를 만들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수파가 될 것인가. 다수파. 그러니까 다수파 공작이라는 게 이제 선거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네. 공작이라는 게 뭐 밑으로 이상한 짓 한다는 게 아니고 저 다수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가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층이 이제 뭐 보수고 네. 2030이 뭐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뭐 40대, 50대가 중간에 좀 캐스팅 보트다는데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보수는 60대 이후로 밀려나면서 4050이 아까 이제 70년대생 뭐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친좌파적이고 네. 2030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무주공산입니다. 아, 맞아요. 무주공산이고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정치를 이제 한 대표가 강조한 이유도 그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법이 있어야지만 다수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희들고 굉장히 이제 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저는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이제 지지층 즉 뭐 강력한 팬덤을 바라보는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나쁜 짓을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따라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뭐 이제 그 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파가 보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발전해야 될 계파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정책을 두고서 해야 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사실 영국의 브렉시트가요. 이게 그때 당시 보수당이 뭐 굉장히 지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럼요. 이거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지금 영국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개혁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뭐 친윤이니까 친한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걸 형성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지향점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윤석열 정신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의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핵심 정책을 보고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정신이고 또 우리가 그 견지해야 될 이런 태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정책의 의장을 정점식 의원에서 이제 김상훈 의원으로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상훈 의원은요, 뭐 친한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요, 무슨 뭐 요번 그 전당대회 때 한동훈 그 후보를 뭐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한 적도 없고 아마 한동훈 후보가 그 김상훈 그 의원 그 지역구를 들렸는지도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너 뭐 여기 붙어 있는 게 친하냐 친유냐 이런 게 아니고 좀 새로운 기준으로 이걸 뭐 좀 그 세력을 다시 재편하고 이 대우를 정비하는 이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네, 우리 정점식 그 의장 이야기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노선의 변화 같은 건 당연히 이제 정책을 통해서 나타날 거고 그런데 정책의 의장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바깥 보니까 전반적으로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지원님 이야기했듯이 김상훈 이 이번에 정책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네. 결국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만들어 표현할 것인지 네.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저 인천 그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그 배터리가 아, 폭발해갖고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적이에요. 수백 명의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네. 거기서 그 저기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갖고 거의 뭐 차가 140대가 예, 불타버리고 그 저 뭐 300명 정도가 그 체육관으로 지금 네. 가갖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민생 아닙니까? 발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거기 진짜 좀 당에서 좀 가보면 안 돼요? 예, 지금 그 오후에 네. 아마 우리 그 박상수 변호사가 네. 그 현장에 어, 갈 것 그래요? 같고요. 네네. 가서 뭐 둘러보고 나서 뭐 한동훈 대표에게 또 보고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 내일 그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뭔가 뭐 무슨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사실 전기차 한 대가 그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지금 뭐 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들,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은평구에 일어났던 그 일본도 살인 사건,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 TMF 사태에 대한 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뭔가 해주고 뭔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은 뭐 그냥 매일 탄핵하라 그러고 매일 저 특검하라 그러고 네. 대신 우리는 민생으로 간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데 국민이 제일 힘든데 그런 데 가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민주당 좌파들 이조 세력들 니들은 지져라. 우리는 민생의 바다를 향해서 간다. 네. 이게 결국 보수 정당이 갈 길입니다. 예.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요. 한동훈 당대표 잘할 것이라는 게 42%.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83%가 한동훈 대표가 잘할 것이다 라고 와서 사실상 친윤 친한의 갈등은 사실상 이제 없는 겁니다. 그 대중적 지지층 차원에서는 입장에서는 정리가 전혀 돼요. 없는 겁니다. 일부 정치인과 뭐 유튜버들 사이에서만 난리예요.